당연히 단기물은 안 내려올 겁니다. 네. 왜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단기 금리는 꽤 막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변화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은 장기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채권보유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오늘 FMC맨 공동남 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달리시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리포트도 내셨고 그 리포트도 다 읽어본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FMC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이슈인데 어쨌든 쭉 어떻게 보셨는지.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네. 신문 돌리시는 분들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되게 좀 생뚱맞기도 했고 그 신문에 혹시라도 FMC 언급이 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고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예측이 좀 불가했던. 이번에 좀 애매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부분으로 팽팽하게 엇갈려서 좀 혼란스러웠던 건가요? 예, 일단 아마 다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매파적인 금리 동결. 네. 그런데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 거의 한 1년 반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면 동결을 하면 왜 매파예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동결을 했는데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FMC에서 나름대로는 일종의 아이러니 내지는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예측과 기대나 반응이 힘들었던 이런 상황들로 정리가 되는 한마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만장일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된 건데 문제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물씬 들었다라는 거고. 예. FMC 준비하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거, 도마 위에 올랐던 건 사실 중립금리 아니었겠어요. 이번에도 저는 뭐 중립금리 꽤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그거보다 2024년 기준금리에 맞아요. 대한 네, 전망이 상당히 스키시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른바 점도표 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과정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미처 저도 적립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후두둑 가버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2024년과 2025년은 많이 좀 달라지. 특히 그렇죠. 내년. 특히 내년도. 내년이죠. 지금까지는 그간의 모든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2023년 점도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사실 뭐 이번에도 상한 기준을 5.75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물가 전망 내년도 수치를 상당히 2%대로 낮춰놨고 심지어 올해 코어 물가이긴 합니다만 코어 물가 상승률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9월에 금리 인상을 못했으면 11월에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2023년 기준으로는 5.5에서 이제 스탑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시장의 반응도 상당 부분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4년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금융시장이 특히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상 끝나면 인상 쓰지 말고 뭐 할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상 피고. 네, 인상 피고 인하 부릅니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인하 어디서 이제 찾아요? 다들 얘기하는 거죠. 채권 수익 딱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인하된다면 이제 쾌재를 예. 부르는 순간이 된 거죠. 다들 네. 그러는데 네.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걸 연준이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대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목조목 뭐 점도표상의 축구 포메이션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배치 다 이런 거 보게 된다고 네네네. 하면 아마 시장의 그런 기대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또 인상이 끝나고 나서 인하를 곧바로 할 것 같은 기대감들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키워내기도 할 텐데 인하를 못하게 아니면 인하에 대한 기대를 못 형성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FOMC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난 6월달 점도표가 이전의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2024년도에는 4.6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상을 끝내고 나면 최대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4번이니까 특히나 이제 점도표상으로 제시된 수치는 일종의 연도별 터미널 레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내년도 중반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FOMC 전에. 그렇죠. 네. 이번 FOMC 전이었고 네. 실제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인상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11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있다가 평균적으로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죠. 네.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을 아주 의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횟수를 두 차례 축소를 한 것이고요. 1차적으로 인하 횟수가 줄었다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상하고 인하까지의 거리가 꽤 벌어진다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명분은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통화정책 기조는 하이어 앤 롱거 알지 않냐? 그러면 우리 롱거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거다. 이런 그렇죠. 강력한 의지가 예. 사실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저희도 사전에 이제 미팅을 저희가 하기 전에 구성원들끼리 미팅을 한번 해보면 4.6이니까 대략 한 4.7이나 4.8은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으니까 그걸 뭐 변했다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일종의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마지막 마지노선은 4.9 넘어서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넘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5.1이 되다 네, 보니까 네. 상당히 시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저희의 뷰나 전망치가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컨센서스에 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걸 벗어났으니 꽤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점도표 발표되고 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멘트라든지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면 시장이 안도를 못하고 계속해서 들쭉날쭉해가면서 금리 레벨을 높이는 국면들이 확인됐습니다. 채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개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점도표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bp 까지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항상 시장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재료가 FOMC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인데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인지했던 바고 대부분 채권을 사시거나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단초가 되는 부분들이 통화당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메시지일 텐데 그런 메시지들 은연중에 인상 국면에서도 다들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무산됐고 인하 횟수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실망 내지는 부담감으로 적용을 하면서 금리가 뛰었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멘텀이 된 거죠.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FOMC는 누구나 예상했듯이 금리는 동결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중립금리의 범위 그리고 점도표의 중간값이 내년도와 그 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신 거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도출된 그 근거에는 경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깔려 있잖아요. 네네. 아직도 탄탄하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실제 멘트도 그랬었고요. 성장률 전망치도 약간은 저희도 보면 아마 이게 달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만 네. 연준 위원들도 당연히 경제 전망을 본인의 데이터라든지 컨셉을 가지고 전망을 하시긴 하실 텐데 수치가 꽤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수치가 2.1로 제시가 됐었고 2.1이니까 기존 수치가 1%대였는데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원래 0.4에서 1로 갑자기 갔더니 그 다음에 2.1로 또 이렇게 예.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시장의 일종의 실망 내지는 우려를 자극했던 경제 전망상의 수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채권 투자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고 자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시죠. 고금리 고착화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런 9월 FOMC 결과가 나오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달러화는 재차 좀 강해지는 그렇습니다. 모습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금리의 변화는 좀 어떻게 보셨는데요? 최근의 네네. 변화가 실제로 회견 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 통화 정책에 민감한 만기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년물 금리가 네네네. 꽤 많이 뛰었고요. 보통 2년물이라고 하는 게 만기 구조가 2년이다 보니까 통화정책 사이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하고 나서 곧바로 1년 정도 있다가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만기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준금리와 2년물 금리가 레벨이 비슷할 거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번 보시면은 기준금리는 어쨌든 5.5였는데 이번 FOMC 하기 전에는 4%대 후반 내지는 5%대 초반 정도였어요. 꽤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인하 쉽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고착화, 하이어 앤 롱거라는 네. 부분들이 반영이 고스란히 2년물에 반영되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꽤 상승을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금리는 일단 그렇게 된 거고 예. 장기 금리는 장기 금리도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채 금리가 일종의 이제 미 재무부에서 마감하는 수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보통 이제 장외 시장까지 같이 보긴 하는데 역시나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 자체는 2년물에 비해서 못 미치긴 합니다만 장기물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들이 고스란히 10년물에는 상당히 집약돼서 녹아 있는데 그 부담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그간에 이제 4.3대 레벨이 상당히 좀 중요한 레벨이었습니다. 네, 네. 4.2, 4.3대 레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들도 많이 엉켜 있기도 했었고 이른바 전고점 영역으로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켜지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그 수치가 10bp 4.4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된 장기금리 동향이라고 설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기사 보면은 뭐 불 플래트닝 뭐 아니면은 베어 플래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베어하고 불은 네. 주식시장의 컨셉에서는 아실 겁니다. 네. 베어는 약세장 곰. 그리고 불은 네. 강세장인데 황소. 예, 금리는 어떻게 보면 가격과 거꾸로니까 네. 불이라고 하면 일단은 강세장을 의미를 하겠죠. 네. 그리고 베어라고 하면 약세장을 의미하니까 네. 금리가 뛰었으니까 불은 아니겠죠. 네. 베어가 되는 것이고요. 예. 베어인데다가 상대적으로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뛰었으니까 음. 커브 자체는 플랫이 되니까 아. 지금의 국면은 베어 플래티닝 플래티닝.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기사 보다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네. 어쨌든 9월 FOMC가 끝나고 베어 플래팅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채권을 매수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네. 추가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리의 조정이라는 뜻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은 통화당국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한 4.9 정도면 상당히 세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상회를 했으니까 약세 국면은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더 지속되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채권을 산다거나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가 쏟아지니까 네. 조심을 해서 피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정비되는 과정들이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금리가 뛰어서 일종의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냈을 때 그 상한에 대한 컨빅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 내지는 아마 끝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달 FOMC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소한도 한 차례 정도는 긴장감이 더 이연된 것 같습니다. 10월 말 11월달 FOMC까지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런 논리는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는 뭐 기준금리 인상이 더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점도표상 반영된 건 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들의 논거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11월 달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성 모색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최소한 또 인상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국면 11월달 FOMC까지는 좀 조심은 하되 11월달 FOMC에 임박을 해서 정말 저희의 뷰처럼 7월달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금리 상한이 5.5가 끝이었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튀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되돌리는 과정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쯤 돼서는 장기물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약간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11월 FOMC까지는 일단 관망세. 관망 내지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심. 네. 그래도 혹시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네, 정말 네. 단기 영역에 거의 그냥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그냥 만기가 돌아온 부분들을 리뉴할 수 있는 정도의 채권을 사셨다가 11월달 FOMC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인상 사이클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 당연히 단기물은 안 내려올 겁니다. 네. 왜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단기 금리는 꽤 막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변화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은 장기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 영역 같은 경우가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돌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투자할 때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물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구명 예, 당길 예, 수 예.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이고 그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11월 FOMC 이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안개가 거칠 테니까 그렇죠. 그때는 장기물 위주의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9월 네. FOMC는. 네.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 며칠간을 보내셨을 텐데 네. FOMC가 딱 끝나고 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을 말씀 일단 좀 있으시다면? 허탈했고요. 네. 꽤 나름대로는 저희도 부정적인 시나리오
자료 네. 작성을 하거나 사전 대기를 하면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그간에 예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스토리 라인들이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아마 연준도 시장의 아이디어라든지 시장의 전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일종의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으면 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FOMC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전략적인 포지션이라든지 기대를 헤쳐모여시키게끔 하는 아니면 그걸 혼란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전략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전략 수 있어요. 일부러 예, 네.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네. 물론 뭐 점도표상의 얘기라든지 정제 전망을 얘기하면 꽤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긴 합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이번 FOMC의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내가 아는 걸 연준이 알고 있고 연준은 시장이 아는 부분들을 잘 안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패를 보여줬다 네. 라고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연준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 일단은 맞아 떨어진 네, 거죠. 맞아 되고. 떨어진 거고. 그 저번 FOMC는 사실 경제 데이터를 보고 8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결정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뭘 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서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 지표가 정말 그대로 나오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FOMC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큰 이제 이슈상의 변화는 생긴 것 같아요. 네. 통화당국은 당연히 물가를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은연중에 물가에 대한 이슈들에서 점점 경기 쪽 이슈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추가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가 정말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표상으로 얼마나 탄탄하게 지표 요건들이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시장 이슈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네. 자, 9월 FOMC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 투자자분들은 경제 지표 통해서 경제 진단 굉장히 꽤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채권 부위에서 저희가 전략으로 잘 챙겨드릴 거고 아직은 조금 더 11월 FOMC 어떤 또 결과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에 우리 김동남 부장님이 나오셔서 9월 FOMC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쭉 살펴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민첩하고 날카롭게 경제 분석해서 네네네 네, 아주 그냥 여러분께 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의 책임이 좀 막중해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FOMC가 하기 전이나 직전이나 직후에 뭔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직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바라든지 저도 사전적으로 이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뭐 기회가 되면 당연히 신속하게 답변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느낌은 약간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이어지겠다. 11월까지. 혼란이 제일 쉬워져 치는데 예, 혼란스러워요. 예. 3분기에 그냥 끝내고 싶은데 11월까지 왜 이게 가는 건지. 11월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남 부장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